오늘 필리버스터 라이브는 미국 민중사 1권의 5장, 일종의 혁명입니다. 영국군에 대한 아메리카의 승리는 이미 무기를 가진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의 모든 백인 남자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사격을 할 줄 알았다. 혁명 지도부는 가난한 군중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혁명이 노예와 인디언에게는 아무런 호소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무기를 가진 백인 주민들에게 구애해야만 할 형편이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 숭령 기능공과 선원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 격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열정은 강하지 않았다. 백인 남성 상당수가 전쟁 기간 동안 한두 번씩 복무했으나 군에 오래 머무른 사람은 극소수였다. 존 샤이는 혁명군에 관한 연구에서 백인 남자들이 지방안전위원회, 물자보급부대 하사관, 혁명군을 자처하면서 총을 들고 설쳐대는 남루한 이방인 무리 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에 점차 지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샤이는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적극적인 반역자였다고 추정한다. 존 애덤스는 3분의 1은 반대, 3분의 1은 지지, 나머지 3분의 1은 중립적이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조지 워싱턴의 부관으로 새로운 엘리트 집단에서 전도 유명한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령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 동포들은 당나귀 같은 어리석음과 양과 같은 수동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자유를 얻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구제되려면 프랑스와 스페인이 우리를 구해주어야 한다.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장애물이었다. 1739년 스토노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난 뒤 불안에 떨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영국에 맞서 싸울 수가 없었다. 민병대로 노예를 통제해야 했던 것이다. 처음 식민지 민병대에 가세한 사람들은 대개 지역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거나 적어도 완전한 시민권을 갖춘 이들이었다. 고 샤이는 말하고 있다. 우호적인 인디언, 자유 흑인, 백인 하인, 안정된 집이 없는 자유 백인 남성들은 민병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세가 절망적으로 흐르면서 신분이 낮은 백인들도 신병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는 무숙자를 민병대에 선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로 군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급이 올라가고 얼마간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도 있는 희망의 터전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회에서든 사회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완강하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규율을 부과하는 정통적인 장치였다. 군 복무라는 모험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대의로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대의를 위해 싸우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벙커힐에서 부상당한 한 아메리카 중위는 영국파인 피터 올리버와의 면담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란군에 가담하게 됐는지를 말해줬다. 나는 재화공이었고 내 노동으로 먹고 살았소이다.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나보다 잘나지 않은 이웃, 사람들 몇몇이 장교로 임용되는 것을 보았소. 나는 매우 야심에 차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잘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소. 사병으로 입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중위 계급을 주면 징병에 응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그렇게 됐소이다. 이제 승승장구 계급이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됐소. 전장에서 죽으면 결국 끝장일 테지만 윗대가리 대위가 죽으면 내 계급이 올라갈 테고 더 높이 올라갈 기회도 있을 것이오.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경례를 받는 일이 군대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였소. 대영 제국과 식민지 간의 싸움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소이다. 존 샤이는 벙커힐의 이 중위가 이후에 겪은 일을 조사했다. 그는 뉴햄프셔 피터보로의 윌리엄 스코트로 영국의 포로로 있다가
1년 후 도망쳐 다시 아메리카 군대로 돌아왔다. 뉴욕에서 전투에 참가했으나 또다시 영국군에 잡혔고 이번에는 야밤을 틈타 목에다 칼을 묶고 모자에는 시계를 핀으로 꽂고서 허드슨 강을 헤엄쳐 도망쳤다. 스코트는 뉴햄프셔로 되돌아와 장성한 두 아들을 포함한 자신의 중대를 모집했고 몸이 허락할 때까지 여러 전투에서 싸웠다. 스코트는 6년 동안 복무했던 장남이 야영지에서 발생한 열병으로 죽는 것을 보았다. 피터보로의 농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게 된 지폐 한 장을 받고 판 상태였다. 전쟁이 끝난 뒤 스코트는 뉴욕항에서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진 8명의 사람을 구조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 후에는 군대와 함께 서부의 땅을 측량하는 일자리를 얻었지만 열병에 걸려 1796년에 죽었다. 스코트는 가난하고 미천한 출신으로 군에서 낮은 지위에 속했던 많은 혁명 전사 중 하나였다. 피터보로의 파견대에 관한 샤이의 연구는 이 읍의 명사와 자산가들은 전쟁에서 짧은 기간 동안만 복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메리카의 다른 읍들도 똑같은 행태를 보여준다. 샤이가 지적했듯이 혁명기 아메리카는 당시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행복하고 번창하는 중간 계급의 사회였을지 모르지만 무척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많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1775년부터 1783년 사이에 실제로 대부분의 전투를 치르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흔한 이야기이다. 영국과의 군사적 충돌 그 자체가 당대의 모든 것을 지배함으로써 다른 문제들을 왜소화시켰고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하나의 싸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을 택하게 만들었으며 독립에 대한 관심이 전혀 분명하지 않은 혁명의 편으로 사람들을 몰아댔다. 집의 엘리트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전쟁이 내부의 문제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배운 듯하다. 군사적 태세라는 힘은 중립적인 사람들을 전선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가령 코네티컷에서는 정부 관리, 목사, 예일대 학생과 교수, 흑인, 인디언, 흑백 호녀를 제외하고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모든 남자에게 군 복무를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군 복무를 명받은 사람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5파운드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군 복무를 기피한 18명의 남자가 수감됐는데 석방되려면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샤이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개종시키는 기제가 민병대였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군대에서 민주화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즉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적 대의에 찬동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의 끝에서 그런 대의를 믿게 만드는 방식임이 드러난다. 다름 아닌 자유를 위한 전쟁에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식별하는 징병이 있었다. 영국에 대항한 징병 반대 폭동이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었는데도 1779년까지 아메리카 해군의 선원 징병이 이루어졌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대영 제국에 종속되어 있을 당시 영국인 관리의 행위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과 같은 불행한 결과, 즉 당국에 대한 사람들의 호의가 줄어들게 되어 쉽게 공공연하게 반대하면서 더 나아가 유혈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워싱턴 군대의 새롭고 빈틈없는 규율을 지켜본 매사추세츠 콩코드의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귀족과 새로운 법률이다. 엄격하기 그지없는 정부가 세워지고 장교와 사병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생기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됐으며 혹여 이탈했다가 잡힐 경우 곧바로 묶여서 30에서 40대의 태형을 당한다. 아메리카인들은 전쟁의 첫 번째 전투, 즉 벙커힐, 브루클린 고지, 할렘 고지, 최남부 지방 등에서 패했다. 그렇지만 트렌턴, 프리스턴 등의 소규모 전투와 전쟁의 전환점이 된 1777년 뉴욕의 세라토가에서 벌어진 대전투에서는 승리했다.
워싱턴에 얼어붙은 군대가 벨리포지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동안 벤저민 플랭클린은 영국에 복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프랑스 군주정과 동맹을 협상했다. 남부로 옮겨간 전쟁에서 영국은 연승을 거뒀지만 대규모 프랑스군의 도움을 받은 아메리카군은 프랑스 해군이 영국의 물자와 증원 부대를 차단하고 있는 틈을 타 1781년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 이 모든 전쟁 과정 내내 아메리카의 부자와 빈자 간에 억눌렸던 갈등은 계속 재발했다. 에릭 포너가 몇몇 식민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윤의 시대이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궁핍의 시대라고 말한 전쟁의 절정기에 필라델피아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선동과 행동 호소가 등장했다. 필라델피아의 한 신문은 유럽에서는 매점꾼들의 탐욕 때문에 빵이 부족해지면 민중들은 항시 스스로 정의를 행했다고 상기시켜주는 기사를 실었다. 민중들은 창고 문을 강제로 부수고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궁핍을 불러온 범죄자들의 목을 매달기도 했다. 1779년 5월 필라델피아의 포병대 제1총대는 의회에 중간 계급과 빈민들의 공경에 관해 청원하고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면서 탐욕스럽게 부의 축적에 전념하고 있는 자들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바로 그달에 불법적인 대중집회가 열려 물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식량을 틀어지고 시장에 풀어놓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필라델피아의 부호 로버트 모리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월에는 윌슨 요새 반란이 일어나 민병대가 시내를 행진했고 1776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채택된 민주헌법과 가격 통제에 반대해온 부유한 법률가이자 혁명 관리인 제임스 윌슨의 저택까지 행진을 벌였다. 민병대는 부유한 필라델피아 시민들의 상류 계급 여단에 의해 밀려났다. 약간의 땅을 가졌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식민지 백인들 대다수는 그래도 노예나 계약, 하인, 인디언보다는 형편이 좋았고 설득을 통해 혁명 세력에 가담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심해질수록 부자의 특권과 안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 백인 인구의 약 10%에서 즉 대지주와 대상인들은 적어도 개인 자산으로 1000파운드 이상, 토지로 1000파운드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북부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전체 인구의 7분의 1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 전쟁 내내 식민지를 통치한 대륙회의는 사업과 가족관계에 의해 파벌과 계약으로 결합된 부유한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결합관계가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는 매사추세츠의 애덤스 가 및 펜실베이니아의 시편 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중부 및 남부 식민지의 대표자들은 상업과 토지 투기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의 로버트 모리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모리스는 재무감독관이었고 그의 보좌관은 구번유어 모리스였다. 모리스의 계획은 대륙회의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증을 해주고 전쟁에서 끝까지 싸운 장교에게 평생 동안 급여의 반을 주겠다고 제안해 장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무런 급료도 받지 못하고 추위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민간인 폭리 획득자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본 일반 병사들을 무시한 처사였다. 1781년의 새해 첫날 뉴저지 모리스타운 인근의 펜실베이니아 군대는 럼주를 마시고 용기를 내어 장교들을 쫓아버리고 대위 한 명을 죽였으며 다른 사람 몇 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대포를 비롯해 완전 무장한 채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륙회의로 행진했다. 조지 워싱턴은 사태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앤서니 웨인은 장군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워싱턴은 웨인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란이 자기 군대에까지 확산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워싱턴은 웨인에게 병사들의 불만 사항을 일일이 수집하게 했고
대륙회의에는 필라델피아를 버리고 도망칠 경우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병사들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므로 도망가지 말라고 전했다. 워싱턴은 3개월분의 급료를 받아오도록 녹스에게 자신의 말을 주어 뉴 잉글랜드로 파견하는 한편 최후의 수단으로 폭도들을 진압할 1,000명의 병사를 준비시켰다. 평화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자 절반은 제대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휴가를 얻었다. 그 직후 뉴저지 전선에서 이보다 작은 폭동이 발생해 2,000명의 사병이 장교들에게 항명하고 수도 트렌턴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제 워싱턴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량과 군복을 충분히 지급받은 군인 6,000명이 폭도들에게 진격해 그들을 에워싸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3명의 주모자가 현장에서 즉결 재판에 회부됐다. 한 명은 사면을 받았지만 나머지 2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아쇠를 당긴 자기 친구들로 이루어진 총살형 집행 때에 총을 맞았다. 워싱턴은 이 처형을 본보기라고 말했다. 2년 뒤 펜실베이니아 전선에서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는 해산됐지만 80명이 급료를 요구하면서 필라델피아의 대륙회의 본부에 밀어닥쳤고 대륙회의 대표자들은 강을 건너 프린스턴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혁명 과정에서 권력자에 대한 반란은 병사들의 경우엔 드물게만 일으킬 수 있었던 반면 시민들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로널드 호프먼은 이렇게 말한다. 혁명은 델라웨어,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미약하나마 버지니아 등의 지방을 분열을 야기하는 민간인 충돌로 몰아넣었고 이것은 혁명 내내 계속됐다. 남부의 하층 계급은 혁명에 동원되는데 저항했다. 그들은 영국에 승리하든 패하든 그들 자신은 정치 엘리트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예로 1776년 메릴랜드의 신헌법에 의하면 지사에 입후보하려면 5,000파운드의 재산을 소유해야 했고 상원 의원에 출마하려면 1,000파운드의 재산을 소유해야 했다. 따라서 주민의 90%는 관직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호프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규모 노예 소유주, 노예를 소유하지 않은 농장주, 소작인, 차지인, 날품팔이 노동자 등은 위급화 엘리트들에게 사회 통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흑인 노예가 인구의 25%나 됐기 때문에 노예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증대됐다. 조지 워싱턴은 자유를 찾기 위해 혁명군에서 싸우겠다는 흑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따라서 버지니아의 영국군 사령관 던 모어 경이 자신의 군대에 합류하는 버지니아 노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식민지인들은 매우 놀랐다. 메릴랜드의 한 군의 보고서는 노예의 탈주를 조장하는 백인 빈민들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군에는 검둥이의 오만함이 극에 달해 지난 토요일에 어쩔 수 없이 검둥이들을 무장해제시켜야 했다. 우리는 약 80자루의 총과 약간의 총검, 칼 등을 빼앗았다. 백인 하층 계급 가운데 일부가 악의적이고 경솔한 발언을 해 검둥이들이 자신들의 자유가 영국 국왕 군대의 승리 여하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예들에게 이런 생각을 조장하고 고무하는 자들에 대해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또한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다. 혁명 지지파로서 생필품을 비축해두고 있다는 의심을 받던 주요 가문에 반대하는 메릴랜드의 백인 폭동은 훨씬 더 불온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불충한 민중들 가운데 일부가 갖고 있는 계급적 징후를 이렇게 표현했다. 민중들은 당시처럼 노예 상태에 빠져들어 지배당하고 명령을 받느니 보다는 차라리 무기를 버리고 영국 국왕과 의회가 부과하는 관세와 세금을 내는 편이 더 나았다. 메릴랜드의 부유한 지주인 찰스 캐럴은 자신을 둘러싼 험악한 분위기에 주목했다. 저열하고 천하며 더러운 시기심이 모든 계층에게 슬며시 스며든 나머지 사람들은 재산이나 공적, 동료 시민에 대한 이해심 등에 있어 어느 누구든 우월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중 어느 하나만 가져도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악의와 증오심을 불러온다. 이런데도 메릴랜드 당국은 지배를 유지했다.
당국은 토지와 노예에 대해 더욱 무겁게 과세하고 채무자들에게 지폐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양보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층 계급의 희생이었고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호프먼에 따르면 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의 하남부 지방에서는 광대한 지역이 당국의 모습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이 방치됐다. 자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양쪽의 당국자들은 일반 민중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소비를 줄이고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요구했다. 어려운 결정을 강요당한 많은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져 몸부림치거나 도피했으며 처음에는 한쪽에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쪽에 공공연하게 반항했다. 하남부 지방의 워싱턴군 사령관 너세니얼 그린은 불충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양보하는 정책으로 다루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토머스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린은 자신의 군대가 영국파를 급습한 광경을 묘사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대학살을 벌였으니 100명 이상이 죽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난도질 당했소이다. 이날의 공격으로 이 나라의 많은 불만 분자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영향을 미쳤소이다. 그린은 휘하의 한 장군에게 우리의 적은 소름 끼치게 만들고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기백을 주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조지아의 지사에게는 당신네 지방에 불만 분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라고 충고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민지의 모든 지방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양보를 국한시켰다. 1776년부터 1780년까지 모든 주에서 작성된 신헌법은 과거의 헌법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몇몇 주의 경우 투표와 관직 출마에 필요한 재산 조건이 낮아졌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오히려 높아졌다. 펜실베이니아만 이런 조건을 완전히 폐지했다. 새로운 권리 장전에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반역적이거나 선동적인 설교를 한 목사를 법적 재판이나 처벌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추가했다. 메릴랜드, 뉴욕, 조지아, 매사추세츠도 똑같은 주의를 기울였다. 간혹 미국 혁명 덕택에 정교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북부의 주들은 그렇게 선언했지만 1776년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지지하도록 강요했다. 윌리엄 G. 맥클플린은 1892년 대법원 판사 데이비드 브루어의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혁명기의 정교 분리에 관해 분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실천으로 옮겨질 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종교는 방임되기는커녕 아메리카인의 삶의 모든 측면과 제도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혁명이 계급 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다 보면 도망간 영국파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다. 몰수한 토지는 혁명의 지도자들에게 이중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배됐다. 지도자들과 그 친구들은 부자가 됐고 새 정부에 대한 폭넓은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농민에게도 약간의 토지가 분배됐다. 실제로 이것이 곧 새로운 국가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 됐다. 광대한 부를 소유하게 된 이 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유한 지배계급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부자와 무산자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중간계급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었다. 영국파의 거대한 토지 소유는 혁명을 유발시킨 중대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경은 21개 군에 걸쳐 500만 에이커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메릴랜드의 소유지에서 볼티모어 경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년에 3만 파운드가 넘었다. 혁명 이후에도 페어팩스 경은 보호를 받았다. 조지 워싱턴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영국파의 대규모 토지 소유주, 특히 부재지주들은 땅을 몰수당했다. 뉴욕에서는 혁명 후 자장소농의 수가 늘어났고 혁명 발발 몇 해 전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곤 했던 소장농이 줄어들었다. 롤런드 버서프와
보소프와 존 머린에 따르면 자영농의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계급 구조의 근본적인 변동은 없었다. 보스턴이나 뉴욕, 필라델피아에서의 신흥 상인 가문들이 매우 확실하게 사회적 지위를 슬그머니 차지하게 되면서 지배 집단은 인적 구성상의 변화를 겪었다. 에드먼드 모건은 혁명의 계급적 성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하층 계급이 항쟁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항쟁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층 계급 구성원들의 공직과 권력을 둘러싼 투쟁, 즉 기존의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물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 리처드 모리스는 혁명 후의 상황을 보면서 어디를 보든 불평등이 발견된다고 논평하고 있다. 모리스는 인민, 우리 합중군 인민이 인디언이나 흑인 여성, 백인, 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냈다. 실제로 어느 때보다 많은 계약 하인이 존재했으며 혁명은 백인의 굴레를 종식시키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개선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았다. 칼 데글러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혁명의 문을 통해 어떤 새로운 사회 계급도 권력에 오르지 못했다. 반란을 교묘히 처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식민지 지배계급의 구성원이었다. 조지 워싱턴은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존 핸콕은 보스턴의 번창하는 상인이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부유한 출판업자였다. 기타 등등. 다른 한편 읍의 숙련기능공, 막 노동자, 선원뿐만 아니라 소농들은 혁명의 미사여구에 의해 군 복무의 동료의식에 의해 약간의 토지 분배에 의해 인민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지지 기반, 국민적 합의, 즉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배제하고도 아메리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창출됐다. 혁명 기간 동안 뉴욕의 더치스 군에 대한 스토틀린드의 면밀한 연구는 이것을 확증해준다. 1766년 뉴욕에서는 거대한 봉건적 토지 소유에 맞선 소작인의 봉기가 있었다. 런셀러 위크가는 100만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작인들은 법원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자 폭력에 호소했다. 파우킵시에서는 무장한 소작인들 1700명이 법원을 폐쇄하고 감옥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러나 봉기는 분쇄됐다. 혁명 기간 동안 더치스군에서 몰수된 영국파 토지의 처분을 둘러싸고 충돌이 있었지만 주로 각기 다른 엘리트 집단이 벌인 것이었다. 이 가운데 파우킵스의 반연방주의자들에는 토지와 사업의 신흥 세력으로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 경력을 쌓고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소작인들의 불만을 이용하면서 소작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약속을 남발했다. 혁명 기간 동안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 소작인들에게 토지 분배를 약속했다. 1777년 더치스군의 한 유명한 지주는 소작인들에게 자작농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당장 6,000명의 유능한 농부가 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혁명군에 입대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농민들은 사병인 자신들이 한 달에 6.66달러를 받는 반면 대령은 한 달에 75달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병들은 자신들이 대륙 통화로 받는 보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음에 비해 멜린턴 스미스나 매슈 패터슨 같은 지방의 정부 독급업자들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소작인들은 전쟁의 한창인 와중에 위협적인 세력이 됐다. 많은 소작인들이 지대 납부를 중단했다. 이것을 우려한 의회는 영국파에 토지를 몰수하고 군에 이미 존재하던 1,800명의 자작농에 새로이 4,400명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실은 1788년에 반연방주의자가 될 부자들의 당파를 위한 새로운 강력한 유권자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뜻했다. 일단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이 혁명의 특권적 진영으로 편입되고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자 애초에는 헌법 채택에 반대했던 멜렌텐 스미스 같은 지도자들은 헌법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뉴욕 정부가 비준하면서 채택이 확실해졌다.
새로운 자작농들은 소작인 노릇을 그만두게 됐지만 지주에게 지대를 바치는 대신에 이제는 은행에서 빌린 대부금을 갚아야 하는 저당권자가 됐음을 알게 됐다. 영국의 지배에 대한 반란은 일부 식민지 엘리트 집단으로 하여금 영국에 대한 충성을 대체하고 소규모 자작농에게는 약간의 이익을 주며 가난한 백인 노동자와 소작농들은 이전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에게 혁명이 어떤 의미였을까? 인디언들은 독립선언서의 고상한 표현에서 무시당했으며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아메리카 영토를 통치하게 될 자를 선택할 수도 유럽 백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수세기에 걸쳐 추구해왔던 행복을 찾을 수도 없게 된 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제 영국을 몰아냄으로써 아메리카인들은 인디언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이에 저항할 경우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과정에 착수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프랜시스 제닝스가 이야기하듯 아메리카 백인들은 동부에서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통제에 맞서 싸우고 서부에서는 그들 자신의 제국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 전에 버지니아와 뉴잉글랜드에서는 인디언을 무력으로 정복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디언들이 식민지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나 1750년경 식민지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 서쪽으로 옮겨가려는 압력이 인디언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코이족을 대표로 하는 서약연맹이라고 불리는 부족연맹의 영토인 오하이오 강 유역에 동부에서 온 토지 중개상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뉴욕에서는 교묘한 속임수를 이용해 모호크족의 땅 80만 에이커를 빼앗음으로써 모호크족과 뉴욕 간의 설린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모호크족의 추장 헨드리 윅은 1753년에 조지 클린턴 총독과 뉴욕 상원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형제여, 우리가 우리의 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당신들이 무언가 우리를 위해 해주리라고 기대했고 우리 선조들이 맺은 서약연맹이 깨질 것 같다고 말했는데 형제여, 당신들은 올버니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니 그들 오버니의 상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다른 5부족의 우리 형제들에게 조갑이 구슬띠를 보내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 서약연맹이 깨졌음을 알릴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여, 당신들은 이제 내 말을 기대하지 말 것이며 형제여, 우리 역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7년 전쟁에서 북아메리카를 놓고 영국이 프랑스와 싸웠을 때 인디언은 프랑스의 편에 서서 싸웠다. 프랑스인들은 교역상이지 인디언 땅에 대한 점령자는 아니었던 데 반해 영국인들은 인디언의 사냥터와 생활 공간을 턱없이 탐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델라웨어족 추장 싱가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영국군 장군 브래도크가 나눈 대화를 누군가 기록해뒀다. 싱가스는 영국인들의 친구인 인디언이 영국인과 더불어 생활하고 거래하는 것을 허용받으며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사냥터를 가질 수 있을지에 관해 브래도크 장군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브래도크 장군이 어떤 야만족도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싱가스와 다른 추장들은 그 땅에서 살 자유가 없다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763년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는 옛 동맹자들을 무시한 채 에팔레치오 산맥 서쪽의 땅을 영국에게 할양했다. 따라서 인디언들은 영국의 서부 요새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단결했다. 영국인들은 이것을 폰티악의 음모라고 부르지만 프랜시스 제닝스는 독립을 위한 해방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영국 장군 제프리 에드머스트의 명령을 받은 피츠 요새의 사령관은 공세에 나선 인디언 추장들과 협상을 하면서 천연두 병원에서 가져온 담요를 줬다. 오늘날 세균전이라 불리는 선구적인 시도였다. 인디언들 사이에 곧 전염병이 번져나갔다. 이런 시도와 인디언 마을을 불태우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인디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인디언들은 게릴라전을 계속했다.
영국이 에팔레치아 산맥의 경계선을 그어 이 선을 넘어 인디언 영토에 정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1763년의 왕령포고로 아메리카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실은 혁명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인디언이 영국을 위해 싸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프랑스와의 동맹과 그 뒤 영국과의 동맹이 해체되면서 인디언들은 이제 땅을 턱없이 탐내는 새로운 국가와 홀로 외로이 맞닥뜨리게 됐다. 아메리카인들은 이제 인디언의 영토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확증하려고 서쪽으로 파견한 원정대는 패배를 당했다. 아메리카인들이 이들 전투에 붙인 이름, 하마의 굴욕, 세인트 클레어의 치욕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인식을 알 수 있다. 1798년 폴런팀버스 전투에서 인디언 서부 연맹을 격퇴한 앤서니 웨인 장군조차도 인디언의 힘을 인정해야만 했다. 글렌빌 조약을 통해 미국이 일정한 땅을 할양받는 대가로 오하이오 북쪽, 미시시피 동쪽, 오데오 남쪽의 인디언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만 훗날 인디언이 이 땅을 팔려고 할 때에는 미국에 먼저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제닝스는 인디언을 미국 혁명의 중심에 놓으면서 혁명을 서로를 물어뜯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여러 민중들의 다양함으로 보고 있다. 해안에 위치한 토지를 동부의 엘리트들이 장악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찾아 서부로 갈 수밖에 없었으며 제닝스가 말하듯이 인디언의 손에 들린 손도끼의 1차적인 표적은 개척자들의 두개골이었으므로 서부 변경지대는 부자들에게 유용한 보루가 됐다. 미국 혁명의 결과로 흑인 노예들의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수천 명의 흑인이 영국에 맞서 싸웠다. 5천 명의 흑인 혁명군은 대부분 북부 출신이었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출신의 자유 흑인도 있었다. 하남부 지방에서는 흑인에게 무기를 주려 하지 않았다. 전쟁의 절박함과 혼란이 한창인 가운데 수천 명이 자유를 얻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의 배를 타고 떠난 흑인들은 영국, 노바스코샤,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등지에 정착했다. 많은 다른 노예들도 주인에게서 도망쳐 자유 흑인으로 미국에 머물렀다. 북부주들에서는 군대를 통한 흑인의 결합과 노예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필요성의 부재, 혁명의 미사여구 등으로 노예제가 종식됐다. 그러나 아주 느린 과정이었다. 1810년 당시 북부에서는 전체 흑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여전히 노예 상태였다. 1840년에도 북부에는 1000명의 노예가 남아있었다. 상남부 지방에서는 자유 흑인이 전보다 많아졌고 이 때문에 통제 입법이 추가됐다. 하남부 지방에서는 쌀과 면화, 대농장이 증가하면서 노예제가 확대됐다. 네, 여기까지 4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의 필리버스터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는 과정을 보았고 또 그 과정에서 노예제가 어떠한 까닭으로 조금씩 굉장히 느리게 폐지가 점차 됐는지 하지만 또 그 속에서는 인디언을 비롯한 민중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내일 4월 12일에는 미국 민중사 1권의 5장 일종의 혁명의 166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